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더운 여름날입니다. 오늘 소설 한 편 소개드리려고 하고요. 제목은 나를 찾아줘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저는 보진 못했어요. 길리언 플린이라는 여성 작가가 지은 소설이고요. 소개를 보니까 이 시대의 결혼 참고서, 이 시대의 인간관계 참고서로 마땅한 책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러기에 앞서 제가 그 낭독할 텍스트의 저자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바로 김진애 의원님이시고요. 김진애 의원님은 작가이시기도 하고 박사님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계시죠. 책도 거의 매년 한 권씩 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그 나를 찾아줘라는 텍스트가 실린 김진애 박사님의 책은 여자의 독서라는 책이에요. 그 중에서 디어 걸즈와 연대감을 나누며 라는 파트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파트, 디어 걸즈와 연대감을 나누며, 이 파트의 인트로 부분이라고 할까요? 왜 제목을 디어 걸즈라고 붙였나, 그리고 이 디어 걸즈와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 작가들, 그러니까 김진애 박사님에게 있어서의 디어 걸즈,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여성으로서의 어떤 동질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여성 작가들을 소개하고, 그녀들의 작품을 또 어떤 작품들을 택하게 됐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하는 독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 우선 읽고 소설 나를 찾아줘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겐 동병상련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동병상련하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동병상련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또 완벽히 김진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그리고 형제도, 일적으로 만나는 그런 동료들도, 파트너들도 내 인생 전 분야에 걸쳐, 전체 영역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와 동병상련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실제 없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지만 나와 같은 그 성별과 나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이 시대를 걸어가는 또 어떤 누구라도 나와 같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다 거쳐 가고 있는, 인생을 밟아가고 있는 동성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도 좀 이 동년배에 해당하는 그런 모임, 그런 친구, 우정의 관계들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던지시네요. 읽어가면서 저는 많이 부러움을 느꼈어요. 어쩌다 보니 그 대학 동창들, 고등학교, 중학교의 동창들과 잘 연락이 닿지 않고, 아직은 서로 아이들 키우고 사는데 바쁜 나이대여서 서로 근황을 잘 확인하기도 어렵게 그렇게 사는데, 이 김진애 선생님은 이미 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 단계를 다 거쳤기 때문에 가능하실까도 싶지만, 한 20여 년간 그 꾸준히 그 동창들은 아니지만 또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은퇴를 하셨고
아니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사업적으로 한창 피어나는 단계에 계신 뭐 그런 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여성 친구분들과의 모임을 한 20여 년간 계속 해오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존재가, 그런 그룹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책 속의 내용, 우리에겐 동병상련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타이틀로 기술하고 계신 에세이 좀 들여다보죠. 우리에겐 동병상련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동병상련이란 참으로 요긴한 마음 상태다. 그냥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풀어지는 것이다. 방어 기제도 풀리고 공격 기제도 풀린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마음 고파하고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분석해주고 같이 화내주고 같이 궁리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때로는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문제로 아파본 사람이라야 나의 아픔, 괴로움, 불안, 갈등, 그리고 쓸데없어 보이는 온갖 걱정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여성 또 남성들이 수많은 현장에서 수없이 외로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나는 우선적으로 씩씩할 것을 주문한다. 외로움은 당연한 것이다. 외로움은 당신을 키워주는 자양분이다 라고 격려할 것이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자체가 성장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씩씩함 속에는 언제나 외로움이 있고 그 외로움 속에는 그리움이 있다. 나 역시 다르지 않다. 내가 씩씩해 보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씩씩하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씩씩해 보인다면 그 속에는 수많은 외로움이 있고 그 외로움 속에는 항상 그리움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디어 걸즈, 디어 보이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나아가 디어 걸즈, 디어 보이즈와의 시스터푸드, 브라더푸드가 필요하다. 사실 책 속에는 디어 걸즈, 시스터푸드라고만 언급되어 있어요. 이 책은 여성을 위한, 여자에 의한 책이기 때문에 디어 걸즈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남성들에게도 고스란히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라 제가 디어 걸즈와 나란히 디어 보이즈 그리고 시스터푸드와 나란히 마더푸드라고 추가해 봤어요. 아마 김진애 선생님도 이런 저의 시도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으시지 싶습니다. 이쯤 되면 좀 궁금하셔야 돼요. 디어 걸즈가 뭔지, 디어 걸즈라는 게 도대체 뭐지? 뭘 의미하는 거지? 하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으시면 맞습니다. 디어 걸즈란,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이제 김진애 선생님이죠. 김진애 선생님이 자주 만나는 그 분의 여성 친구들이에요. 그 자주 만나는 그 여성 친구분들에게 김진애 박사님이 스스로 붙이신 애칭입니다. 이 팀, 이 그룹의 역사는 거의 4반세기가 되었는데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크게는 30여 명, 작게는 2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서로 부담이 없는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을 지속해 오고 있고요.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기본 모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목적도 딱히 없고요. 그냥 만나서 노신대요. 만나서 논대요. 그냥 봄에는 화전놀이 하고 여름에는 삼계탕 놀이 하고 가을엔 조개구이 하고
연말 연초에는 양곰탕 파티도 여신다고 양곰탕 끓여놓고 수다 파티 여시는가 봅니다. 그리고 가끔은 여행도 같이 가고요. 주로는 걷기 여행을 하신다고 해요. 전체 인원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 못하는 사람들을 그때마다 이렇게 제외를 하다 보면 거의 대개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그런 이벤트를 열게 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김진애 박사님은 디어걸즈라는 이름을 이 팀에다가 붙이고 있으시지만 거기 멤버들은 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셨다고 하네요. 어떤 분은 십자매라는 이름으로 이 그룹을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언급하거나 소개할 일이 있으면 십자매라고 하신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선주 스쿨로 칭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고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그룹명 호칭 중에서 저는 그래도 김진애 선생님이 붙이신 이 디어걸즈라는 이름이 신선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는 여성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그룹이고요. 소설가, 언론인, 한의사, 정신과 의사, 정치학자, 시민활동가, 여행가, 여성학자, 변호사, 영화평론가, 건축가, 화가, 가수, 배우, 방송인, 정치인 이렇게 전혀 다른 각자의 분야에서 각기 활동의 정점에 있는 분도 계시고 반은퇴식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으시고 또 인생 제2의 일에 매진하는 여성도 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요. 사회충구들이라 하면 대개는 같이 일하다가 이제 배포가 맞아서 노는 것도 같이 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일반적이라고 하면 이 그룹의 경우에는 그저 누구누구 소개로 이렇게 친구의 손잡고 한 명 더 오고 뭐 이런 식이었는가 보죠. 그렇게 해서 만나서 놀다가 서로 배포가 맞아서 더 놀게 된 경우시래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사업적으로 전혀 그런 그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일로서 만나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진애 박사님이 이 사회적 이 위치가 좀 되시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의 직업도 굉장히 화려하고 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기죽지 말고 저희도 그런 클럽, 그런 그룹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꼭 그 디어 걸즈, 디어 보이즈에서 성별을 그렇게 나누는 모임도 같은 동성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동성, 이성 섞여 있어도 또 재미있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모임 생각해보면 너무 많네요. 요새 예전에 카페, 네이버나 다음에 카페로 그런 모임이 많이 진행됐었다고 한다면 요새는 그런 모임들이 이제 밴드라는 플랫폼으로 옮겨가서 또 거기서 그런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모임들이 결성이 되어서 활동이 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문화가 있었죠. 지금도 덜어는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바로 I love school입니다. 그 동창 모임 한때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물론 전 사느라 바빠서 그런 모임이 유행할 시절에는 미처 함께 할 여유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하는 일이나 이런 자기계발과 같은 그런 좀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그런 모임들을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 이제 만들어진 모임에 참여를 하다 보니 연속성이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제 관심사가 떨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또 모임 자체가 시들어 가기도 하고 어떤 이제 시류를 타서 그런 거겠죠. 시대의 흐름을 타서. 그래서 요새는 그런 많이 다녀본 경험을 기반으로 제가 오래도록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하고 싶은 그런 모임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네, 일하는 그 일터에서도 그 그룹을 아주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좀 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 책을 좋아하니까 이 책 읽는 모임 이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막 모임을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에 기대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Dear Girls, Dear Boys 아니면 뭐 Dear Friends 뭐든 좋겠어요. 우리에겐 그런 사람과의 만남과 이야기, 대화, 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소중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이 방송 팟캐 들으시는 청취자분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저희 모임은 언제나 신규 멤버를 환영하고 기다립니다. 회비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책을 좀 즐겨 읽으신다, 읽고 싶다, 책을 앞으로 더 많이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마음 정도 확실히 가지고 계시면 그런 분이시면 됩니다. 조금 뛰어넘어서 읽어보죠. 이 챕터에서 나는 기꺼이 디어 걸즈라고 부르고 싶은 여성 작가, 그 김진애 박사님의 그 25년간 만나고 계시는 그 디어 걸즈라고 그 모임에 초대하고 싶은 또 그런 멤버라고 여기시는 그런 가까이 있는 지인은 아니지만 그런 유명한 여성 작가들 중에 디어 걸즈, 나의 디어 걸즈라고 부르고 싶은 그 여성 작가들을 이 챕터에서 소개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장에서 나는 기꺼이 디어 걸즈라고 부르고 싶은 나의 여성 작가들, 같이 시스터푸드를 만들어 먹고 싶어지는 여성 작가들을 만난다, 소개한다. 나는 그들의 특별한 감수성 때문에, 그들의 남다른 표현력 때문에, 또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남다른 능력 때문에 그들이 좋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 때문에 그들이 좋다. 씩씩하면서도 유쾌하고 냉철하면서도 뜨겁다. 강철같이 달구어진 것 같으면서도 촉촉하게 젖어있는 느낌이 좋다. 극한으로 밀어붙이면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모습이 좋다. 내가 느꼈던 이런 느낌을 독자들과도 나누고 싶다. 제가 읽어봤거든요. 이런 느낌이 고스란히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의 스토리보다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 하는 내용들을 주로 담고 계셔서 여기 소개된 그런 디어 걸즈의 작품들을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한 편을 택했습니다. 그 한 편이 조금 있다가 소개해드릴 나를 찾아줘예요. 그리고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문장 속에 시스터푸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또 앞부분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고 시스터푸드, 저는 거기에다가 브라더푸드라고까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 김진애 박사님의 그 디어걸즈 모임에서는 같이 하는 일이 별게 아니고 때로 걷기 여행을 하기도 하지만 그저 모여가지고 밥을 한 끼 같이 해먹는 거예요. 밥을 해먹고 재료를 싸우고 또 재료와 또 일부 또 본인이 미리 준비한 그런 맛있는 음식을 싸갖고 오기도 하고요. 메인 요리는 그 같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누군가 한 분이 이제 그날 호스트를 맡으신 분이 메인으로 요리를 준비하는 거죠.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도 좋고 맛있는 음식, 정성을 다한 그 음식을 만들어서 경치 좋은 데서 이 자연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또 먹고 나면 먹으면서 그 쏟아지는 엄청난 수다, 와, 생각만 해도 힐링 정말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것도 평소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좋아하는 친구들과 나의 그 동병상련을 말을 다 안 해도 이심전심 다 전해지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끼리 1년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모여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건 와, 생각만 해도 정말 축복이지 싶습니다. 그 음식이라는 것이 그런 큰 힐링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식을 같이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 책이 나온 지 그래도 좀 몇 년은 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TV에서 보면 사실 요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TV를 봤던 지가 또 시간이 좀 지난지라. 그런데 아무튼 최근에는 굉장히 요리를 같이 해먹는, 음식을 같이 해먹는 프로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요?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 요리를 만들어 먹는 프로들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이제 왕년에 유명했던 그런 연예인들이 모여서 자연을 찾아가서 같이 음식을 해먹는 프로도 있었고, 또 남성분들끼리 어디 전국 각지에 어디였더라, 바다인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좀 이렇게 뭐 자연이 있는 시골 마을 이런 데 찾아가서 머물면서 거기서 장을 봐서 뭐 때로는 거기서 낚시를 해서 뭐 아니면 뭐 거기서 야채를 캐서 그렇게 음식을 서로 만들어 먹는 그런 프로들을 본 것 같은데,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김진애 박사님이 언급하신 그 시스터푸드,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브라더푸드, 이런 것들이 그것이 주는, 그 경험이 주는 힐링 효과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시스터푸드, 브라더푸드, 그리고 프렌즈푸드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네요. 우리 그런 거 TV로 보지만 말고요, 우리가 하자고요. 각자 계신 곳에서 없다면 서울이시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모임으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소설 속으로 넘어가야 해요. 현실이라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가, 자신을 낱낱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들여다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비루한 나, 찌질한 나, 숨어있는 나, 또 다른 나를 직면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가, 추악하고 비열하고 때로 잔인하기까지 한 그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 인생의 힘듦을 마주대하는 이 여성 작가들을 보면 나는 신이 난다. 그 어려운 경지를 넘어가는 용기와 역량과 통찰력과 상상력, 그리고 창의성에 박수를 보내게 된다. 네, 이런 게 우리가 문학을, 소설을, 책을 읽는 이유겠죠. 그들이 그려내는 작품들은 시스터푸드 같이 영양가 높고 아름다운 요리 같다.
보기만 해도 뿌듯하다. 정말 맛이 있다. 이런 글을 써낸 이들을 나는 기꺼이 나의 디어 걸즈라고 부르고 싶다. 이들과 기꺼이 시스터 푸드를 만들면서 놀고 싶다. 연대감이다. 네, 저에게도 이런 디어 걸즈라는 그룹, 아직 그렇게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룹은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저에게 이 김진애 박사님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디어 걸즈라 부르고 싶은 그 몇 명의 여성 작가들처럼 저에게도 디어 프렌즈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작가님들이 많이 있죠.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디어 프렌즈라고 부르고 디어 걸즈라고 부르고 항상 내 삶에 내 곁에 소환시키느냐 아니느냐, 그들과의 대화를 그들의 메시지 책들로부터 얻었던 그런 영감들을 내 삶 속에 자꾸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을 얼마큼 자주 하느냐, 그런 차이일 것 같은데, 아무튼 저에게는 그런 디어 프렌즈 작가 그룹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늘어요. 친구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혼의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또 실제에서 친구들과의 만남도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는 뭐 그런 위안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냥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잘 모르는 그런 타인들과의 대화, 그런 타인들의 인생 관점, 이런 것들을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서로 교환하고 이런 것도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요즘 해봅니다. 자, 수단 이 정도로 하고 책 소개로 넘어가 볼게요. 제목은 나를 찾아줘, 길리언 플린이란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2013년, 2014년 영화계와 문학계에서 아주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나를 찾아줘. 원제는 Gone Girl, 사라진 여자예요. 나는 원제보다 우리말 제목 나를 찾아줘가 훨씬 더 강렬한 것 같다. 다중적인 의미이다. 사라지면서 나를 찾아줘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찾아지는 과정에서 스스로 나 자신을 찾고 싶다는 암시가 느껴지는 것이다. 영화로 이 작품을 본 사람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영화는 원작을 거의 100% 따라가고 있는데도 영화를 본 사람과 책을 읽은 사람의 인상은 무척 다르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에이미라는 괴이한 사이코의 아주 괴이한 복수극으로, 괴이한 사이코의 괴이한 복수극으로 기억하고 진저리를 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복수극이 있을까 싶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스토리인즉슨 한 젊은 부부가 고향인 소도시로 다시 돌아와서 모범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결혼 5주년 기념일에 난장판이 되어 버린 그 집에서 아내가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된다. 남편은 아내가 남겨둔 쪽지 힌트를 따라가지만, 그렇지만 세상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한다. 남편의 외도 행적까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면서 결국 그는 체포되기에 이르는데, 그 바로 직전에 사라졌던 아내가 갑자기 나타난다. 어떻게 전개될까? 이후에도 기상천외한 반전이 또 기다린다.
책으로 이 작품을 접하는 느낌은 또 다르다. 괴이한 복수극이라는 큰 흐름은 같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와의 관계, 결혼이라는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와의 관계, 결혼이라는 관계에 대해 털어놓는 그 과정이 훨씬 더 흥미롭다. 그 와중에 인간관계의 치부가 잔인할 정도로 드러나는 게 매우 인상적이다. 에이미의 일기에 쓰인 독백으로 전개되는 분석은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독백으로 하는 고해의 성사와도 같다. 일기라는 독백도 모자라 그 안에 다시 괄호를 쓰며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문체는 외계인처럼 생물체 속에 또 다른 생물체가 들어있는 것만 같다. 마치 그리스 비극 속의 메데이아처럼 말이다. 아무리 스스로 미숙해서 당한 배신이라 하더라도 배신당한 여자가 뿜어내는 괴력은 서리빨이자 천둥번개이자 화산의 폭발이자 자기 몸의 90%를 감추고 타이타닉을 두 동 깎는 빙산의 힘과도 같다. 쿨하다는 말을, 특히 여자에게 쿨하기를 요구하는 세태를 이토록 잔인하게 묘사하는 문장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남자에게 간섭하지 말고 매달리지도 말고 남자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 라는 쿨한 여자에 대한 판타지를 통렬하게 꼬집는다. 쿨한 여자란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에 맞춰 자신을 포장하는 여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에이미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포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런 요구를 하는 너희들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라는 식이다. 어떠세요? 이렇게 듣고 보면 궁금증이 더해지지 않나요? 왠지 이 책을 한번 뭔 소린가 한번 봐보고 싶고 영화를 한번 봐야 하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시면 제가 잘 읽고 있는 거고요. 길리언 플린의 생각, 시선이 저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뭔가 남성들이 편할 대로 남성이 원하는 여자 이미지, 쿨한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그 당신들의 바램을 담아서 쿨한 여자에 대한 예찬론, 또 왠지 쿨한 여자가 더 있어 보이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조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성들은 그것을 왜 못 알아채냐, 혹은 왜 알아채면서도 왜 그런 쿨한 여자 이미지를 스스로 자처하냐, 왜 그 의도가 그렇게 저급함을, 저열함을 알면서 왜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꼬집지 못하고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존재로 나아가느냐, 뭐 그런 얘기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잘 되지 않는 사고였었어서 부러워요. 이런 이 날카로운 예리한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 자칭, 타칭, 훈남 잘생긴 남자의 그 징글징글함을 이렇게 통렬하게 꼬집는 문장도 나는 본 적이 없다. 잘생겼고 미소 짓는 게 특기인 남자가 바로 그녀의 남편 닉이다. 더구나 여자들한테는 그저 웃는다. 닉은 그저 웃는다. 친절하고 자상한 그 훈훈함으로 체면을 지키면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다. 멀리 있는 여자들은 훈남이라고 열광하고, 그러나 정작 같이 사는 여자는 죽을 맛이다. 능력 없고 결단 못하고 여자에게 기대려 든다. 쿨한 여자를 얻고자 온갖 부지런함을 떨 때는 그럭저럭 봐줄만 한데, 여자를 얻고 게을러지면서부터는 용서할 수 없는 남자가
용서할 수 없는 남자로 돌변하는 것이다. 자신을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남자들이라면 머리가 쭈뼛해지지 않을까? 여기다가 한 문장을 더 보탠다면, 또 정말 좀 전에 읽어드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남성이었어서 어느 정도 그 자기의 바람대로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분은 더 머리가 쭈뼛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요새는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선악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또한 어떤 동물의 한 본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선과 악의 개념이랄까, 아니면 어떤 철저한 계산,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그 생존, 자기의 생존, 그리고 이 최대한 자기의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또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동물적 본성에 의한 거 아닐까, 저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저 사람은 그렇구나, 이 사람은 또 이렇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그런 파악을 굉장히 빨리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캐치되면 그래서 나는 어떤 텐스를 취해야 하겠다 하는 것도 그런 선악의 감정 없이, 불쾌함이나 유쾌함 이런 것에 대한 감정 없이 그냥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쿨하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 제 반응이, 결정이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저의 본성대로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너무 이제 그런 관계에서 오는 그 긴장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저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런 본성이, 저의 본성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또 아마 본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면 또 아마 나는 어떻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소설 나를 찾아줘가 이런 내용이었군요. 저는 영화로도 책으로도 만나보지 못한 작가님이에요. 사실은 이런 이제 결혼이라는 관계가 주제로 나오거나 아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면 제가 굳이 봐야 할 이유가 없어서 좀 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목이 눈에 띄었었던 것 같아요. 김진애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언급드렸던 그 제목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 때문인지 호기심이 갔던 그런 책이고 영화이긴 합니다. 이 소설의 특징은 여자의 복수극이 전혀 통념적인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여자가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남편에게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하거나 자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스스로 무너지면 자기도 사라지겠다고 결심해요. 모든 계획된 사건이 그렇듯이 항상 돌발 변수가 나타나고 그 돌발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책장을 덮은 후 남는 그 의문에 가슴이 철렁해지는 그런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으십니다. 책의 광고 문구처럼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고, 내가 아는 나 외에 내가 모르는 자아가 내 속에 또 있는 게 아닐까라는 갈등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책이다. 에이미가 남편에 대해서 서술하는 방식은 면도날처럼 예리하다 못해
피가 철철 난다. 사이코패스의 자기중심적인 관찰력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여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 그런 생각, 그런 순간들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남자에게 복수하고픈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은 여자들이 있을까? 이 부분 동의하시나요? 반대로 여자에게 복수하고픈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은 남자들이 있을까? 제가 남자분들 대신해서 좀 문장을 바꿔봤고요. 만약 완전 범죄를 꿈꾼다면 어떻게 시나리오를 짤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여자라면 인생을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우와, 이 문장은 더 센데요. 그만큼 인생이란 배신감과 환멸감과 모멸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에게 배신감, 환멸감, 모멸감을 주게 되는 걸까요? 아마 의도치 않았을 겁니다. 그 자신의 그런 행동이 그런 것을 상대에게 불러온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행한 어떤 행동이나 말들이 그런 상처를 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실현하지 못한 생각, 오직 상상에만 있던 시나리오를 에이미는 감히 저지른 것이다. 이 책은 이 시대의 결혼 참고서가 되어야 마땅하다. 아니, 인간관계 참고서가 되어야 마땅하다. 정말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멘트신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의 딸에게 이 책을 권했다. 초반부를 읽어보더니만 딸은 더 못 읽겠단다. 웃음이 나왔다. 그래, 오직 아름다운 꿈을 꾸고 싶은 너는 지금 읽고 싶지 않겠지. 조금 더 기다려봐. 너 자신을 더듬어 보고 싶을 때, 너 자신을 다스리고 싶을 때 읽어봐.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를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나의 다른 면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독서예요. 또 나의 과거를 아주 냉정한 눈으로 돌아보게 해주는 게 독서인 것 같고요. 제 경우엔 독서가 그런 기능을 아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독서를 위해 소설을 잘 활용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이 비소설류의 책들을 통해서 그런 저와의 대화와 내 안의 나와 접선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소설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시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애 박사님은 소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았어요. 본인도 굉장히 소설을 좋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사유의 세계,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경우에는 소설 속에 스토리를 따라가는데 버거워서 제 생각을 잘 할 수가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봐도 소설 속의 주인공의 삶으로만 남고, 거기에 어떤 퀘스천을 던지거나 저를 대입시키기가 좀 어려웠던지 않나. 그래서 아주 여러 번 시차를 두고 또 수회를 반복해서 읽어야 정말 그 소설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나를 만나게 되고요. 각자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않는 그런 장르의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조우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남은 문장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애로운 여자, 희생적인 여자, 능력 있는 여자, 풍만한 여자, 날씬한 여자, 상냥한 여자를 원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쿨한 여자까지 기대하는 남자들에게 그야말로 빅엿을 날리는 작가. 그녀의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더 숨어 있을지 궁금하다. 내 안에 있는 복잡 미묘한 심리를 파고드는 작가. 내 안에 스쳐 지나가는 복합적인 심정을 가지고 노는 작가. 나는 그녀가 좋다. 길리언 플린이라는 작가가 좋다. 그녀 길리언 플린이라는 작가의 탄생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고 또 궁금하다. 저널리스트 출신의 작가라는데 일상에 숨어있는 어두움을 어떻게 그리 예민하게 포착해낼까? 이 작가의 악마적인 진면모를 보려면 그녀의 아주 짧은 단편 나는 언제나 옳다가 아주 적합하다. 누구도 비밀이 있다. 누구도 자신을 포장한다. 누구도 나는 옳다라고 주장한다. 누가 옳은가? 네, 읽고 싶은 책을 한 권 더 소개해 주시네요. 그죠? 나는 언제나 옳다. 네, 이렇게 해서 김진애 박사님의 디어걸스 중에 한 명인 길리언 플린의 소설 나를 찾아줘 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을지, 남성분들은 좀 불편하시지 않으셨을지, 그렇지만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반대로 바꿔서 봐도 남성을 여성으로 대입해서 봐도 또 동일한 맥락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영화라고 말씀을 드리면 위안이 좀 되실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상당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현실 속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일부에서는 이제 좀 남자가 쿨한 남자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보거든요. 다른 맥락에서는 또 남성들에게도 기대하는 게 많잖아요. 또 가혹하게 이것까지 또 남성들은 이것도 다 해야 돼. 요새 같으면 꽃미남이어야 하는 그런 부담도 조금 꽃미남의 훈남이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나이가 많으신 어른 남자분들도 상당 부분 느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환영이기도 합니다만 남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참 점점 더 피곤한 시대로 가는구나,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뭔가를 빼앗기게 되면 박탈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위안을 드린다는 것이 위안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역효과만 나는 거 아닌지, 제 마음만 전달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희망에 찬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이었습니다.